기사 주제에 감히 우리 집 피아노를 건드려. 한국그룹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저택 거실에 울렸습니다. 강민우는 피아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포기했던 음대 합격.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했던 그 시절.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줄 알았던 저택에서 회장님과 마주친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계속하게. 회장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질투,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딸에게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병. 38세 기사의 늦깎이 도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인천공항 주차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민우는 회장 전용 차량의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아 점검 일지를 펼쳤습니다. 출장 일정, 주행거리, 차량 상태. 빈틈없이 기록을 마친 민우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일주일이나 비어 있겠네. 민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택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민우는 38세, 5년 전부터 한국그룹 회장의 전속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10년 넘게 시내버스를 몰았습니다. 차고에 차를 주차한 민우는 저택을 나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 다 끄고 나갔는데 민우는 확인차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검은 광택이 흐르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20년 전 음대 입시장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누르던 18살의 자신, 합격 통보를 받고 기뻐하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한 달 후 찾아온 사업 실패와 빚더미. 민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자 흰색과 검은색 건반이 고요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20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민우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곡이 사막장 중반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손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을 든 한국 회장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회장이 손을 들어 민우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악장까지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거실에 울려 퍼지고 사라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피아노를 칠 줄 아는가? 회장이 민우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서울음대 피아노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학교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를 하다가 5년 전에 회장님 전속 기사가 됐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20년을 묻어두었구만. 회장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음악을 했네. 첼로였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어. 그때부터 첼로는 손에서 놓았지.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래서 더 안타깝네. 자네 같은 재능이 20년이나 묻혀 있었다니.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저택이 비어 있을 때는 언제든 피아노를 쳐도 좋네. 그냥 방치하기엔 아까운 악기지.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단 출장이나 일정이 없을 때만. 회장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한순간의 동정일까? 민우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투룸 월세집의 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빠, 고2인 딸 서연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공부하다가. 아빠 늦었네요. 서연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가 오늘 20년 만에 피아노를 쳤어. 민우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요? 회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응. 저택 비어 있을 때 쳐도 된다고.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꿈도 찾으세요. 제발. 어붙었습니다. 가방을 든 한국 회장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회장이 손을 들어 민우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악장까지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거실에 울려 퍼지고 사라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피아노를 칠 줄 아는가? 회장이 민우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서울음대 피아노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학교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를 하다가 5년 전에 회장님 전속 기사가 됐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20년을 묻어두었구만. 회장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음악을 했네. 첼로였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어. 그때부터 첼로는 손에서 놓았지.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래서 더 안타깝네. 자네 같은 재능이 20년이나 묻혀 있었다니.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저택이 비어 있을 때는 언제든 피아노를 쳐도 좋네. 그냥 방치하기엔 아까운 악기지.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단 출장이나 일정이 없을 때만. 회장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한순간의 동정일까? 민우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투룸 월세집의 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빠, 고2인 딸 서연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공부하다가. 아빠 늦었네요. 서연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가 오늘 20년 만에 피아노를 쳤어. 민우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요? 회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응. 저택 비어 있을 때 쳐도 된다고.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꿈도 찾으세요. 제발. 꿈이라니. 난 이미 늦었어.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하나도 안 늦었어요. 아빠 나이가 몇인데. 이제 시작하세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집무실. 한국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민우 기사 인사 파일 가져오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비서실장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근무 기간 20년. 사고 기록 없음. 지각 없음. 학력란에 눈이 멈췄습니다. 예고 졸업, 서울음대 피아노가 합격, 미진학. 20년을 이렇게 일했구만. 회장이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강민우 기사 근무 일정을 조정하게. 주 3회는 저택관리 업무로 돌리고. 저택관리 업무라고요?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간에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모여있는 휴게실. 강민우가 주 3일만 일한대. 저택관리? 그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거래. 책, 총애받으니까 좋겠네. 기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우는 그 시선을 느끼며 휴게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후마다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만 조심스럽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건반을 기억해냈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우는 2시간, 3시간으로 연습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움켜잡았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야. 쉬면 괜찮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서재까지 흘러왔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준혁이 저택을 찾았습니다. 42세의 준혁은 한국그룹의 전무이자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준혁은 피아노 앞에 앉은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준혁의 목소리에 민우의 손이 건반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전무님, 기사 주제에 감히 우리 집 피아노를 건드려요? 준혁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허락? 아버지가요? 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아 왔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사가 집안 피아노를 마음대로 치고 있잖아요. 준혁이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허락했어. 선을 넘는 행동 아닙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친구 실력이 웬만한 전문 연주자보다 낫더구나. 너도 들어봤니? 회장이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직원과의 거리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재능 앞에서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감상적이십니다. 난 현실적이야. 묻힌 재능을 살려주는 게 뭐가 잘못됐나? 회장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준혁이 저택을 나서자마자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장? 예, 전무님. 강민우 기사 인사 기록 샅샅이 조사해. 근무 태만, 사고 기록, 뭐든 좋으니까 문제될 만한 거 찾아봐. 알겠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이틀 후 인사팀장이 준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전무님, 강민우 기사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20년간 사고 한 번 없고요. 지각도 없습니다. 민원도 전혀 없고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다시 찾아봐. 예, 전무님. 인사팀장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한편 회사 기사 휴게실. 민우가 커피를 타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뒷바라지는 제대로 하는 거야? 피아노나 치면서 노니까 좋겠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0년 경력의 박 기사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박 기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재능 살릴 기회가 온 거야. 질투하는 것들 말고 너 길 가. 박 기사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민우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대학 이야기하다가요. 걔네 부모님들은 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피아니스트였으면 제 미래도 달랐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이상한 말 했어요. 서연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회장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예, 회장님.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작은 음악 모임을 하려고 하네. 회장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한 곡 연주해 줄 수 있겠나?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걱정 마. 편한 자리야. 내 오랜 친구들이랑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만 올 거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비서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상회에 기사가 연주한다고요? 예, 전무님.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준혁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뭘 하시는 거야? 준혁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감상회가 열려. 그날 내가 뭘 준비해야 할지 알지? 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올수록 민우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서연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과 회장의 지인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가락 연습을 하면서도 민우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 한국 회장의 저택 거실은 30여 명의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문학의 명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2층 작은 방에서 정장 넥타이를 메고 또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장이 준비해준 정장이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민우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객석 한편에 준혁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연주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꿈을 이뤘다가 20년 만에 다시 찾은 분입니다. 민우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회장님 기사 아닌가? 민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간절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손에서 들리는 건 테크닉이 아니오. 노신사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혼입니다. 어디서 배웠소? 독학입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놀랍소, 놀라워. 유진 교수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이 친구를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소. 40년 교수 생활 중 이런 원석은 처음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 씨, 유진 교수님께 배워볼 생각 없나? 그 순간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농담도 정도껏 하십시오. 기사 한 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금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십니까?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유진 교수가 천천히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친구. 유진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재능 앞에 직업이 무슨 상관이요? 모차르트도 궁정하인 신분이었소.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준혁이 거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다시 음악을 즐겨봅시다. 회장이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감상회가 끝난 후 유진 교수가 민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오시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해 보고 싶소. 유진 교수가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한국그룹 본사 임원회의실, 준혁이 회의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요즘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일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사 직원 한 명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계십니다. 기사 교육에 회사 자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아버지.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내 사비로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 한 사람의 재능을 살려주는 게 회사 이미지에 나쁜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은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강민우 기사의 근무 시간을 전부 확인해. 준혁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개인 활동을 했다면 업무 태만으로 징계할 수 있나?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전무님. 준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민우는 집에서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교수님한테 가볼 거예요? 서연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8살이야. 이제 와서 음악을 배운다는 게 말이 되니? 왜 안 돼요? 아빠는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기사로 남아서 너만 잘 키우면 돼.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저 핑계를 대요? 핑계가 아니라
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도 행복이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탁자 위에 놓인 유진 교수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우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음악 작업실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진 교수가 나왔습니다. 왔군요. 들어오시오. 작업실 안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 교수가 악보 한 권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한 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당신이 연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오. 민우의 손이 악보를 잡고 떨렸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오디션이라는 것을. 민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5월 15일 아침 예술이전당 리사이트롤 입구에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서울국제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 예선 날이었습니다. 120명의 참가자가 25세부터 65세까지 다양했습니다. 민우는 38번 참가 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옆 사람의 연습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유진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시오. 유진 교수가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38번 참가자 준비해 주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의 심사위원들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유진 교수의 격려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쇼팽 녹턴 아프 48로 1. 첫 음이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손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훈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아프 23로 5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자신이 무대 위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콩쿠르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본선 진출자 명단 30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강민우.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됐다. 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서연이 뛰어왔습니다. 본선 올라갔어. 정말로.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빠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회장은 임원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 강민우 기사가
국제 콩쿠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취미 활동 잘하셨네요. 준혁이 일어서며 한마디 던지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본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유진 교수가 새 악보를 꺼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열정 3악장. 민우는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곡은 당신의 지난 20년 인생을 담아내기에 완벽한 곡이요. 유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악보를 분석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좌절, 인내, 그리고 새로운 도전. 자신의 삶이 음표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악보를 적셨습니다. 6월 5일, 본선 날이 밝았습니다. 민우는 30명 중 24번째 순서였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과 유진 교수도 보였습니다. 민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열정 3악장. 첫 음을 눌렀습니다.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담긴 해석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악보에서 눈을 떼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 민우는 가슴이 터질 듯 긴장했습니다. 3위 입상자 강민우.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특별상 가장 감동적인 연주자 강민우. 트로피를 2개나 받았습니다. 객석의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회장이 일어서서 박수했습니다. 유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트로피를 들고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38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콩쿠르 다음 날,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38세 기사의 늦깎이 도전, 국제 콩쿠르 3위 입상. SNS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부담스럽네. 좋은 일이잖아요, 아빠. 서연이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후, 회장이 민우를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축하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축하하네, 민우 씨.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자네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때가 됐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규모 음악학원 운영을 어떤가? 초기 자금은 내가 지원하겠네.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 교수가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내년 3월에 제자 발표회가 있소. 예, 교수님. 초청 연주자로 서주시오. 이제 당신은 학생이 아니라 동료 음악가요. 민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프로 무대. 두려웠지만 설렜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민우는 주 3일 기사 업무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연습과 준비에 썼습니다. 서연은 고3이 되어 입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우와 서연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민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민우 인생의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서연 학생 보호자시죠? 서연이가 쓰러졌습니다. 민우는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렸습니다. 보건실에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좀 어지러워요. 병원 가자. 민우는 서연을 부축해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예, 저입니다.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의사의 말에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백혈병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입원해 주세요. 민우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단계로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시작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듭니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서연의 대학 자금 모두 합쳐도 3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월급으로는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민우는 유진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발표회 출연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요? 유진 교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딸이 아파서 치료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급전이 필요해서 장기 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택으로 오게. 회장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저택 서재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지원하겠네. 안 됩니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습니다. 자네는 딸 곁을 지키면서 음악도 계속하게. 회장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밖에.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준혁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가족 간병으로 장기 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무급 처리하도록. 예, 전무님. 계약직 기사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 네, 복지 규정상 제외입니다. 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서연을 돌봤습니다.
밤에는 새벽 3시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10kg이 빠졌습니다. 손목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는 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극심한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아빠, 서연이 힘없이 불렀습니다. 왜 서연아? 발표회 준비는 잘 돼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포기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민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유진 교수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해진 민우를 보는 순간 교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발표회는 내년으로 미루겠소. 유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님이 최우선이요. 교수님. 그때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교수님, 제발 아빠가 무대에 서게 해주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유진 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미세 뇌경색 징후가 보입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안 되네. 일이 많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약만 처방해 주게. 회장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도 비서에게도. 다만 민우와 서연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새벽. 민우는 대리운전 중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벌점으로 대리운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우는 병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민우가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민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민우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강민우 기사님, 회장님께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민우는 서연의 병실을 나와 중환자실로 달렸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려던 회장마저 쓰러졌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실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준혁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회의 후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개인 자산 관련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강민우 씨 딸 치료비 지원 계획서. 역시 준혁은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이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은 가장 먼저 민우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는?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회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는 시작했나? 아직입니다. 돈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을 불러주게.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당장 민우 씨 딸 치료비를 회사 복지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게. 회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준혁이 얼버무렸습니다. 내 말 안 들렸나?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의 친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퇴원했습니다. 동생 박 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 후배가 딸 치료비 때문에 고생한다더구나. 뭐라고요? 박 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기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금을 모읍시다. 박 기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다른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박 기사가 대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우야, 선배님들.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거라도 보태 쓰게. 박 기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네. 민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본 준혁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유진 교수가 발표회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강민우를 위한 특별 헌정 발표회. 수익금 전액을 서연의 치료비로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음악계 인사들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 추가로 모였습니다. 12월 말 회장이 퇴원했습니다. 회장은 준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는 숫자로는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지 모르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경영하지 못해. 아버지, 민우 씨 일을 포함해서 너의 행적을 다 알고 있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회사가 따뜻한 곳으로 기억되길 바라네. 회장의 말은 유언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질투심 때문에 민우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치료비는 제가 개인 자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무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월 초 서연의 조혈모세포 이식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수술 전날 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서연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가 준 건 생명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3개월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예후가 좋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병실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민우 씨,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복지 기금에서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서연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진 교수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5월에 자선 연주회가 있어. 유진 교수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참여하겠소? 민우는 3달 동안 피아노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병실에서 이 대화를 듣던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5월, 봄이 무르익은 어느 날, 예술이전당 IBK 챔버홀에는 500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희망의 선율 자선 연주회였습니다. 민우는 무대 뒤에서 손을 펼쳤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3달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연주자 강민우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객석 앞줄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유진 교수, 준혁도 보였습니다. 민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앞프 90노 3 첫 음을 눌렀습니다. 6개월의 고난이 흘러나왔습니다. 딸의 투병이 울렸습니다. 다시 찾은 희망이 노래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홀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0년간 꿈을 잃고 살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찾은 꿈 때문에 딸이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민우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교수님. 유진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 기사님들. 객석 뒤편의 박 기사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서연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연주회 후 로비. 회장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년 3월에 회사 사옥 1층에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피아노 교실을 운영해 보지 않겠나? 피아노 교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음악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네.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시는 문화공간.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6월, 서연은 항암 치료 종료 후 6개월 검사를 받았습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적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민우와 서연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서연을 위해 피아노를 쳤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중 트로이메라이. 서연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서연이 대학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민우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을 올랐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대학 원서를 냈어. 민우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11월. 민우는 한국그룹문화재단 소속 음악 강사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사직은 퇴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동료 기사들이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랑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박 기사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도 꿈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네. 박 기사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배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우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다음 해 2월, 서연의 대학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됐어요. 서연이 뛰어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합격이에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즉시 아내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어. 민우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을지. 민우는 묘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3월 개강. 민우의 다시 시작하는 피아노 교실. 첫 기수 15명이 교실에 모였습니다. 5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사고로 손을 다쳤던 전직 피아니스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우가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는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의 공백, 늦은 도전, 딸의 투병,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 수강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월, 일기 수강생들의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홀이었지만 꽉 찼습니다. 서툰 연주였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객석에는 회장과 유진 교수,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서연도 보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음악이 돌아왔어요. 그녀가 눈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민우는 회장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2년 전 회장과 처음 마주쳤던 그 자리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아프 9호 2 첫 음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꿈은 나이도 상황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민우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손끝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강민우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지금도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피아노 교실의 학생들은 어느덧 오기를 맞이했습니다. 50대에 처음 악보를 읽기 시작한 주부. 사고로 손을 다쳐 포기했던 꿈을 되찾은 전직 피아니스트. 나이와 상황 앞에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서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회장은 여전히 민우의 연주를 듣기 위해 문화 공간을 찾습니다. 준혁도 이제는 그 옆에서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꿈은 나이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우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다시 아름다운 음악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